코리안 배터리스 얼라 세이프 이너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이 한마디가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주한 진실은 달랐죠. 놀랍게도 최근 10년간의 배터리 화재 안전 기술 특허 출원에서 한국은 중국보다 1.7배나 많은 특허를 보유하며 당당히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방, 치안, 산업안전 분야를 비롯해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손꼽히는 대한민국의 배터리가 안전, 기술에서도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K배터리를 직접 경험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을 바꾸게 된 믿기 힘든 여정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CNN의 테크 분야 수석 기자 스카이 로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제가 겪은 충격적인 경험과 그로 인해 발견한 놀라운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모든 것은 그날 새벽 일리노이주 리비안 공장에서 시작되었답니다. 새벽 3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작된 악몽이었죠. 짙은 유독가스가 하늘을 뒤덮어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린 듯 했는데요. 제 손에 들린 카메라마저 그 끔찍한 광경을 담기를 거부하는 듯 떨리고 있었어요. 스카이 로퍼, CNN 뉴스입니다 라고 생중계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 취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었네요. 순식간이었어요. 한 대의 전기차에서 시작된 불꽃이 마치 도미노처럼 옆차로 또 그 옆차로 번져나가는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죠. 50대의 최첨단 전기차들이 마치 지펠린 호가 폭발하듯 시커먼 연기와 함께 차례차례 폭발하는 광경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재난 현장보다도 끔찍했답니다. 화재 진압 경험만 25년이라는 현장 지휘관은 이런 화재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물을 뿌리고 소화약제를 쓰고 심지어 특수 소화 장비까지 동원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묻어났는데 얼굴에 비친 불빛이 마치 악마의 미소처럼 공포스러워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2주 전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의 그 끔찍했던 순간이 플래시백처럼 스쳐 지나갔네요. 16시간 동안 유독가스에 갇혔던 쌍둥이 언니 루나가 구조된 후 병원 침대에서 전화했던 그 떨리는 음성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언니는 그곳에서 죽을 것 같았다고 했어요. 사방이 연기였고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고 하더군요. 언니의 옆자리에 있던 임산부는 계속 기침을 하다가 쓰러졌고 앞좌석의 아이들은 울음소리조차 점점 작아져 갔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울음 섞인 언니의 목소리는 제 심장을 찢어놓았죠. 그 후로 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답니다. 언니가 갇혔던 그 도로에서 이번엔 제가 질식해가는 꿈이었는데요. 더 무서웠던 건 그날 이후 언니가 더 이상 운전대를 잡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번은 출근길에 전기차를 보고 공황발작까지 일으켰다고 하더군요. 쌍둥이 자매인 우리는 늘 서로의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었는데 그날 이후 언니의 트라우마는 고스란히 제 것이 되어버렸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편집실에서 마지막 원고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피로에 지친 눈을 비비며 핸드폰을 확인하는데 에밀리에게서 음성 메시지가 와 있더군요. 평소라면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제잘거렸을 텐데 이상하게도 메시지가 짧았답니다. 불안한 예감에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첫 마디부터 달랐죠. 평소의 해맑은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마치 담요 속에 숨어 떨고 있는 것 같은 겁에 질린 작은 목소리였답니다. 학교에서 통학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엄마처럼 자신도 그 안에 갇히게 될까봐 무섭다고 흐느끼는 에밀리의 목소리에 제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만 같았어요. 책상 위에 놓인 커피잔이 떨리는 제 손에 맞춰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그날 새벽 리비안 공장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도 에밀리의 그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답니다. 시커먼 유독가스가 밤하늘을 뒤덮은 가운데 간간히 터져나오는 폭발음이 마치 에밀리의 흐느낌처럼 들려왔어요. 카메라를 든 손이 떨려왔지만 이번엔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죠. 분노였어요. 우리의 미래라고 불리는 기술이 오히려 7살 아이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분노였답니다. 그때였어요. 붉은 불길 사이로 한 소방관의 특이한 행동이 카메라 렌즈에 들어왔죠. 다른 대원들이 필사적으로 화재 진압에 몰두하는 동안 그는 마치 수사관처럼 차분하게 전기차들의 배터리 부분을 살피고 있었어요. 때로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메모를 하고 때로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뭔가를 계산하는 듯했죠. 불길과 연기 사이로 그에게 다가가자 한국어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수수께끼를 푸는 것처럼 진지한 표정으로 메모를 하고 있었죠. 조심스레 한국인이신지 여쭤보았더니 고개를 들며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답니다. 그는 제 이름을 알고 있었고 최근 제가 보도한 전기차 화재 관련 기사들을 관심 있게 지켜봐 왔다고 하더군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서 묘한 설렘이 느껴졌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특별한 순간이었죠. 김성택 소방서장의 눈빛에는 수많은 현장 경험에서 나오는 묵직한 확신이 담겨 있었답니다. 그가 들고 있던 태블릿을 제게 건네며 방금 전 이 현장에서도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다고 하더군요. 불길이 휩쓸고 간 주차장에는 수십 대의 차량이 시커멓게 변해 있었지만 그 사이로 믿기 힘든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마치 섬처럼 고립된 채 멀쩡히 서 있는 차량들이 있었거든요. 김 서장의 설명에 따르면 그 차량들은 모두 K배터리가 장착된 것들이었답니다.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그가 보여준 자료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지난 5년간 전기차 화재 현장을 직접 조사하며 수집한 데이터였는데 K배터리 장착 차량의 화재 발생률이 다른 배터리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 스쳐 지나갔답니다. 에밀리의 울먹이는 음성 메시지가 다시 한번 귓가에 울렸고 병원 침대에 누워 고통스러워하던 언니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죠. 16시간 동안 유독가스 속에 갇혀 죽을 것 같았다던 언니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그 기억의 트라우마로 전기차만 보면 공황 발작을 일으키는 현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놓인 이 데이터는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처럼 가슴 한켠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걸 느꼈답니다. 혹시 이것이 언니와 에밀리에게 안전한 미래를 돌려줄 수 있는 해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치면서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그때였습니다. 문득 휴대폰의 날카로운 진동음이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렸어요. 마치 불길한 예감이라도 든 듯 제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답니다. 화면에 떠오른 존 밀러, 치프 에디터라는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제 얼굴의 모든 근육이 굳어버렸죠. 평소 같았다면 즉각 받았을 전화였지만 이상하게도 제 손가락이 쉽게 움직이질 않더군요. 아마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리비안 공장 현장에서 찍은 영상이 SNS를 통해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고 특히 김 서장의 K배터리 데이터 분석 장면은 이미 수만 건의 리트윗을 기록하고 있었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자 편집장의 목소리가 마치 얼음장 밑에서 울리는 것처럼 차갑게 들려왔답니다. 15년간 함께 일해온 그의 목소리를 이렇게 날카롭게 들어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평소에 부드러운 어조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얼음 조각을 깎아 만든 것 같은 차가운 말들이 제 귓가를 때렸죠. 트럼프의 재선이 확실시되는 이 민감한 시기에 K배터리를 옹호하는 듯한 보도는 CNN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요지였어요. 그의 목소리에 실린 긴장감이 전화기를 타고 고스란히 전해져 왔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도 제 안에서 강인한 무언가가 솟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에밀리의 떨리는 목소리, 언니의 트라우마,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 이 모든 것들이 제 안에서 단단한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제 입에서 나온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단단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낯설 정도였죠. 평소라면 상사의 의견 앞에서 주저했을 테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답니다. 시청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고. 그동안 편집장님께 배운 저널리즘의 가치가 바로 그것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흔들림 없는 확신에 편집장도 잠시 말을 잃은 듯 했답니다. 긴 침묵 끝에 편집장은 한숨과 함께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편집실로 돌아왔을 때 맞닥뜨린 동료들의 시선은 마치 따가운 바늘이 수십 개씩 꽂히는 것 같았거든요. 10년 넘게 함께 일했던 마이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옆자리에 제시카는 차가운 시선으로 등을 돌려버렸죠. 그렇게 무거운 정막 속에 앉아있을 때였어요. 모니터에서 작은 알림음이 울렸는데 보낸 사람은 anonymous.com 트루 점호할쥐였답니다. 단 한 줄의 메시지였지만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제 등줄기로 전류가 흐르는 듯했어요. K배터리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싶다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는 그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가 마치 운명의 부름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인천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면서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한국 배터리 3사의 특허 출원 통계가 떠 있었는데 그 숫자들이 마치 저를 부르는 것만 같았죠. 창밖으로는 마침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제 앞에 놓인 새로운 도전을 암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에밀리의 음성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었어요. 이제는 그 떨리는 목소리가 더 이상 절망으로 들리지 않았죠. 오히려 이 위험한 선택을 밀어주는 힘이 되어주고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구름을 뚫고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에밀리에게 조용히 약속했답니다.
이모가 꼭 진실을 밝혀내고 내가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줄 거라고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느껴지는 진동이 마치 제 심장의 떨림과 함께 울리는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알 수 없는 진실을 향한 긴 여정의 첫 페이지를 조용히 넘기고 있었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시차 때문에 멍한 머리로 공항을 빠져나왔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를 따라 늘어선 나무들, 미세먼지 없이 맑게 갠 하늘, 그리고 어딜 봐도 첨단 기술이 녹아있는 도시의 모습이 마치 미래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옥상 공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이상한 긴장감이 계속됐어요. CNN을 대표해 찾아온 서방 언론인을 그들이 어떻게 대할지, 혹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을지 걱정도 되더군요. 그래서인지 공장 정문에 도착했을 때는 제 손바닥에 땀이 배어있을 정도였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박준혁 연구소장을 만나는 순간 눈 녹듯 사라져버렸어요. 실리콘밸리의 혁신가들을 떠올리게 하는 세련된 수트 차림에 자연스러운 미소를 띤 그의 모습은 제가 예상했던 딱딱한 연구원의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거든요. 특히 능숙한 영어로 제 이름을 부르며 반갑게 맞아주는 그의 모습에서 묘한 안도감이 느껴졌죠. 연구소로 향하는 동안 그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배터리 산업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그의 진지한 고민을 들으며 왠지 모를 진정성이 전해져 왔답니다. 그러다 연구소 입구에 도착해서 그가 들려준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이곳이 단순한 연구소가 아닌 배터리의 생명이 만들어지는 심장부라는 그의 말에서 강한 자부심이 느껴졌거든요. 처음 연구소 문을 열었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천장부터 바닥까지 가득한 첨단 장비들이 마치 미래의 연구소를 보는 것 같았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모든 장비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은 끊임없이 데이터를 쏟아내고 있었고, 연구원들은 마치 교향악단의 연주자들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고 있었답니다. 그 중에서도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김서진 수석연구원이었어요. 30살 남짓한 젊은 나이임에도 그녀의 눈빛에서는 노련한 과학자의 날카로움이 느껴졌죠. 스문의 시간 365일 단 1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그녀의 말에는 단순한 업무적 완벽주의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인간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묵직한 사명감이었죠. 그 순간 저는 배터리의 경쟁력이 단순히 기술력이 아닌 이런 치열한 장인정신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그러한 깨달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박 소장이 저를 더욱 충격적인 장소로 안내했어요. 그들이 지옥의 실험실이라 부르는 안전성 테스트 현장이었는데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 나왔답니다. 마치 SF 영화에서나 보던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거든요. 거대한 로봇팔이 배터리를 집어들어 콘크리트 벽에 수십 번씩 내리치는 충격 테스트가 한쪽에서 진행되고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마치 우주선 내부를 연상시키는 챔버 안에서 영하 40도에서 영상 80도를 오가는 극한의 온도 변화 실험이 이뤄지고 있었어요. 박 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일반 배터리였다면 이런 테스트의 절반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해버렸을 거라더군요. 실험실을 둘러보며 끊임없이 메모를 하던 제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김서진 연구원이 조심스레 물음을 던졌어요.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하는 것이 단순한 취재 이상의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무너져 내렸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2주 전 테슬라 세미트럭 화재 사고로 16시간이나 갇혀 있었던 언니 이야기. 그 후로 전기차만 보면 공황 발작을 일으키는 언니를 지켜봐야 했던 제 마음. 그리고 엄마의 트라우마 때문에 학교 통학버스마저 무서워하게 된 조카 에밀리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그러자 김 연구원의 표정이 순식간에 진지해졌어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던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조카의 사진을 보여주었답니다. 7살 난 조카가 제 에밀리와 똑같은 나이더군요. 혹시라도 자신의 조카가 전기버스를 무서워하게 될까봐 매일 밤 이곳에서 실험을 거듭하고 있다는 말에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어요. 로퍼 씨, 저희에게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닙니다라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사명감이 묻어 있었죠.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사명이라고 말하는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답니다. 하지만 그런 감동적인 순간도 잠시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CATL의 쭈낭 본부장이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해온 거였죠. 화면 속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상당히 초조해 보였는데 자신들의 연구소도 보여주겠다며 서둘러 카메라를 돌리더군요. 하지만 그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한국 시설과의 차이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답니다. 게다가 그 직후 도착한 쇼타니의 이메일은 마치 협박장을 읽는 것 같았어요.
제 보도가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한국 기업의 기술력을 의심하는 내용이 가득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필사적인 방해 시도가 오히려 제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만 같았답니다. 그때 박준혁 소장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다른 곳으로 안내했어요. 극한의 주행 테스트 트랙이었죠. 말로만 듣던 K배터리의 안전성을 직접 체험해보라는 제안이었는데 순간 망설여지더군요. 하지만 에밀리의 얼굴이 떠올랐고 이 순간이 제가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테스트 차량에 올라탔을 때는 솔직히 무서웠어요. 200km/h의 속도에서 급제동을 하고 90도에 가까운 경사를 오르내리는 동안 제 심장은 거의 멈출 것만 같았죠. 하지만 차량은 믿기 힘들 만큼 안정적이었어요. 마치 평지를 달리듯 부드럽게 움직였고 급제동 시에도 배터리에서는 어떠한 이상 징후도 감지되지 않았답니다. 박 소장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이건 단순한 배터리가 아닌 생명을 지키는 방패라는 거였죠. 그 말을 들으며 에밀리가 무서워하던 모습이 떠올라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는 그 아이에게 자신있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더 이상 전기버스를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연구소를 나서는 길에 야간 근무를 시작하는 연구원들과 마주쳤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는 피곤함을 찾아볼 수 없었죠. 오히려 새로운 실험을 앞둔 기대감으로 가득해 보였답니다. 김서진 연구원의 말처럼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시간이란 건 의미가 없나 봐요. 밤하늘을 수놓은 연구소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노트북을 열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웠답니다. 단순한 기술이 아닌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진정한 혁신을 목격했거든요. 이제야 진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화면 위로 떠오르는 글자들이 마치 새로운 희망처럼 반짝이는 것을 보며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K배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순간을 직접 목격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처음 일주일은 마치 꿈 같았어요. 옥상 공장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들을 기사로 담아내는 일에 깊이 몰두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침 CNN 뉴스룸이 마치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렸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은 문구가 번쩍였어요. 도널드 트럼프 윈스 2024 프레지덴셜 일렉션. 그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리게 흘러가는 것만 같았어요. 동료들의 술렁이는 목소리, 긴장된 발걸음 소리, 그리고 숨막히는 정막이 교차하던 그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주식시장 전광판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가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듯 곤두박질치고 있었죠. 빨간색 숫자들이 마치 피를 흘리는 것처럼 보였고 아시아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뉴스가 마치 장례식 종소리처럼 연이어 흘러나왔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은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지난 며칠간 심혈을 기울여 쓴 K배터리 관련 기사들의 댓글창이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해버렸거든요. 코리안 프로파간다 비난이 마치 복사에 붙인 것처럼 수백 개씩 달리기 시작했는데 댓글의 패턴이 너무나 비슷해서 뭔가 이상했죠.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몰랐어요. 평화로운 것만 같던 그 다음 날 아침 일상을 완전히 뒤흔드는 전화가 걸려왔거든요. 사무실 창가에 기대어 서서 따뜻한 모닝커피를 마시며 새로운 기사의 개요를 구상하고 있었죠. 햇살이 유난히 눈부신 아침이었는데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커피잔이 살짝 흔들렸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언니의 목소리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듣는 것 같은 절망감으로 가득했답니다. 로퍼 에밀리가 그 말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고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그 깨지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겨우 전화를 붙잡은 채 언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에밀리의 학교 통학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새하얗게 변했답니다. 최근에 도입된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버스였는데 순식간에 연기가 차 안을 가득 메웠다는 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마치 2주 전 그날처럼 들리더군요. 그 순간 언니의 비명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어요. 16시간 동안 유독 가스에 갇혀있던 그날의 악몽이 눈앞에서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죠. 언니가 겪었던 그 지옥 같은 시간이 이번엔 7살 에밀리에게 숨이 턱 막혀왔고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으며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도시 풍경이 마치 비현실적인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전화기를 쥔 손이 마치 겨울 나뭇가지처럼 부들부들 떨렸고 심장은 마구 뛰는데 이상하게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만 같았죠. 결국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을 선물하나 봐요. 기적처럼, 아니 어쩌면 기적이 아닌 필연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옆 차선에서 달리던 현대 아이오닉의 운전자가 버스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발견하고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차를 세워 아이들을 구해냈다는 거예요. 공장에서 본 그 수천 번의 안전성 테스트와 연구원들의 밤샘 노력이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답니다. 정확히 기억나더군요. 김서진 연구원이 말했던 것처럼 K배터리는 단순한 동력원이 아닌 생명을 지키는 방패였던 거예요. 잠시 후 에밀리와 통화를 했는데 그 아이의 목소리에서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물론 평소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아니었지만 공포보다는 신기함이,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더 크게 묻어나왔죠. 이모, 그 아저씨가 우리를 구해줬어요. 한국 자동차 타고 있던 아저씨가. 언니가 전기차를 보면 공황 발작을 일으켰던 것과는 달리 에밀리의 목소리에는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가득했어요. 마치 무서운 괴물로부터 슈퍼히어로가 구해준 것처럼 말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답니다. K배터리가 이룬 건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공포를 희망으로 바꾸는 기적이었던 거죠. 그 깨달음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답니다. 그날 밤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제 컴퓨터에 이메일이 쉴 새 없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발신인은 모두 위설블로어 트루 SEC. 마치 누군가가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충격적인 내부 문건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답니다. 한 통 한 통 이메일을 열어볼 때마다 제 손이 떨려왔어요. 첫 번째 문서는 CATL의 은폐된 사고 보고서였는데 지난 2년간 발생한 47건의 화재 사고를 의도적으로 축소 보고했다는 내용이었죠. 두 번째 문서에는 일본 업체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이 담겨 있었는데 K배터리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로비 자금 500만 달러를 조성했다는 증거였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세 번째 문서였답니다. CATL과 일본 기업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안티-K 태스크 포스의 회의록이었는데 K배터리의 안전성을 의심하는 가짜 연구 결과를 언론에 흘리기로 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더군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제 등줄기로 한기가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제 책상 위에 한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워싱턴 DC에서 가장 은밀한 거래가 오가는 프렌치 레스토랑 라베종. 그곳에서 CATL의 쭈낭이 미국의 유명 로비스트들과 만나는 장면이 찍혀 있었죠. 와인 잔을 기울이며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 그리고 망원 렌즈로 포착된 쭈낭의 메모장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파인드 K배터리스 위크니스 애돌 코스츠. 그들의 계획은 곧바로 실행에 옮겨졌답니다. SNS에는 마치 폭풍우처럼 샵스탑 K배터리 해시태그가 퍼져나갔어요.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가 복계정이었죠. 여기에 슈타니까지 가세했어요. 급하게 마련된 기자회견장에서 그는 한국 기술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묘하게도 CATL의 회의록에서 본 내용과 일치했답니다.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이건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어요. 에밀리의 사고도 어쩌면 우연이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진실을 밝혀야만 하는지를. 그날 아침 편집장의 호출을 받고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15년간 함께 일해온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그의 얼굴에서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압박을 이기지 못한 거라는 걸 그도 잘 알고 있었어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는 이 민감한 시기에 이런 기사는 방송이 불가능하다는 그의 말에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지만 제 귀에는 그저 변명으로만 들렸죠. 순간 에밀리의 떨리는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제가 본 모든 증거들, 그 뒤에 숨겨진 수많은 생명들의 이야기가 스쳐 지나갔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외치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했어요. 이미 준비해온 사직서를 내밀며 혼자서라도 이 싸움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전했죠. 편집장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선명하네요. 그가 만류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혀져 있었답니다. 그렇게 시작한 유튜브 채널 트루 어바웃 배터리는 예상을 뛰어넘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처음에는 조회수 몇백 회에 불과했지만 진실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전 세계 각지에서 들려오는 생존 사례들이었어요. 캐나다의 한 가족은 영하 40도의 눈보라 속에서 배터리 차량 덕분에 살아났다는 증언을, 호주의 소방관은 산불 현장에서 K배터리 차량만이 끄떡없었다는 경험을 전해주었답니다. 그리고 어젯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백악관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백악관의 불빛이 유난히 밝아 보였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정한 싸움은 지금부터라는 것을요. 그 순간에도 제 마음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어떤 기업이나 기술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으니까요. 에밀리처럼 무고한 생명들을 지키고 우리 모두가 가진 진실을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한 거룩한 싸움이었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싸움의 최전선에 서 있었죠. 백악관 상황실의 무거운 문이 열리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대리석 바닥에 내딛는 제 발소리가 이상하리만큼 크게 들렸고 손끝까지 전해지는 긴장감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답니다.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지만 그 말조차 아득하게 들리더군요. 귓가에서는 제 심장 소리만이 마치 워터해머처럼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회의실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죠.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관료들이 마치 배심원단처럼 둥근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마치 레이저처럼 저를 향해 꽂히는 게 느껴졌어요. 경제수석의 차가운 눈빛, 국가안보보좌관의 의심 가득한 표정, 에너지부 장관의 굳은 인매까지. 그 긴장감은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펼치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차가운 키보드를 만지는 손끝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죠. 화면에 떠오른 더 트루 캐나 비 히든이라는 제목이 마치 오랜 친구처럼 제게 용기를 주는 것만 같았어요. 이건 정치가 아닌 생명의 문제라는 설명을 시작하려던 그때였답니다. 갑자기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에 빨간색 긴급 속보가 번쩍였어요. LA 지하 주차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죠. 실시간 중계화면 속에서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127대의 전기차가 마치 도미노처럼 차례차례 불길에 휩싸이고 있었고 시커먼 연기가 뱀처럼 주차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현장 소방관의 목소리에서는 절망감이 묻어났는데 그는 이 광경이 마치 지옥과도 같다고 전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그 아수라장 같은 현장 속에서 마치 기적처럼, 아니 기적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과학적인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라도 있는 것처럼 한 구역만이 불길을 비켜가고 있었답니다. 불길 속에서도 마치 오아시스처럼 선명하게 보이는 그곳에는 K배터리를 장착한 20대의 차량이 고요히 서 있었어요. 주변의 차들이 하나둘 폭발하는 와중에도 그 구역만큼은 마치 다른 세계인 것처럼 평화로웠답니다. 실시간 중계 카메라가 그 놀라운 광경을 비추는 순간 현장에 있던 차주들이 흥분된 목소리로 달려와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차가 K배터리 덕분에 무사하다는 차주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생방송을 타고 전해질 때 상황실의 모든 시선이 화면에 고정되었죠. 수백만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가 그토록 주장해왔던 K배터리의 안전성이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입증되는 순간이었답니다. 마치 무거운 돌덩이가 던져진 것처럼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변했어요. 그동안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경제수석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죠. 이게 사실이라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가 그동안 준비해온 6개월간의 비교 실험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차트와 그래프가 스크린을 가득 채우는 동안 SNS에서는 샵K 배터리 세이브드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에도 마지막 발버둥은 있었어요. CATL의 쭈낭이 워싱턴 DC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거였죠.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평소에 당당하던 그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짐승이 도망갈 궁리를 하듯 계속해서 시선을 피하더군요. 결국 그의 말끝은 흐려지고 말았답니다. 더 놀라운 반전은 그 다음이었어요. 쭈낭을 지원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난 쇼타니의 입에서 엉뚱한 주장이 쏟아져 나왔을 때 누군가가 갑자기 회의장 뒷문을 열고 들어왔답니다. CATL의 전직 연구소장이었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며 K배터리를 음해하기 위해 조작했던 모든 자료와 로비 과정을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CATL이 자사 배터리의 화재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증언이었죠. 심지어 오늘 LA 주차장 화재 역시 우연이 아닌 계획된 사고였다는 사실까지 밝혀냈어요. 하지만 그들의 계획과 달리 K배터리의 안전성이 오히려 더 극적으로 입증되어 버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거였답니다. 쭈낭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갔고 쇼타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하려 했지만 이미 진실의 물꼬는 터져버렸어요. 전직 연구소장의 증언은 제가 그동안 모아온 모든 증거와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오랫동안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받아왔다는 것이 고스란히 느껴졌답니다. 그 직후 상황실의 긴장된 공기를 가르며 대통령의 집무실로 안내되었어요. 넓은 창문으로 비치는 석양이 방 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는데 그 빛 속에서 대통령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진실을 말해달라는 그의 요청에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답니다. 이건 미국을 위한, 아니 인류를 위한 선택이 될 거라고요. 제 목소리에는 지난 몇 달간의 모든 경험이 묻어 있었을 거예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고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그러다 뜻밖의 말이 나왔어요. 미국에게는 가장 안전한 배터리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거였죠. 그 순간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것 같았답니다. 대통령의 결정이 내려진 지 일주일, 아침 햇살 속에 에밀리의 학교 앞에 서서 곧 달라질 미래를 그려보았어요. 머지않아 이 노란색 스쿨버스들도 파워드 바이 K배터리라는 글씨를 은은하게 빛내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죠. 에밀리가 해맑게 손을 흔들며 버스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안전한 등하교길이 될 거란 확신이 들었답니다. 제 차의 번호판을 새로 받아들었을 때였어요. K배터리 세이브드 마이 패밀리라는 문구를 새기면서 이게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닌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이야기였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진실을 찾아가는 길은 때로는 외롭고 두려웠지만 그 끝에는 항상 더 밝은 희망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마치 그날 백악관 집무실의 석양처럼 말이에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의 테크 저널리스트 트리샤 니콜입니다. 오늘은 LG 디스플레이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50만 구독자를 가진 넥스트 게이밍 테크 채널의 평범한 저널리스트였죠. 그저 세계 최초 50% 늘어나는 디스플레이라는 기사 하나를 쓰기 위해 한국을 찾았을 뿐이었는데 그날 본 불가능을 늘리다라는 문구가 제 인생을 바꾸게 되었답니다. 새벽 3시 서울의 작업실에서 마지막 영상 편집을 하는 중이네요. 그런데 또다시 찾아오는 손목 통증에 잠시 키보드에서 손을 떼었답니다. 예전 프로게이머 시절처럼 통증이 심해질 때면 불현듯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곤 하거든요. 그때 유튜브 채널 매니저인 KT로부터 긴급한 연락이 왔는데 중국발 뉴스를 확인했냐며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화면을 가득 채운 뉴스 헤드라인들은 정말 충격적이었답니다. 중국 ISO의 e스포츠 표준화 제안서 제출부터 시작해서 중국 공산당 e스포츠 산업 표준화 전략 수립, 중국 BAT 기업 한국게임단 무차별 매수 시도, 그리고 중국 VSPO 사우디와 손잡고 새로운 e스포츠 리그 창설까지 하나같이 심각한 내용뿐이었죠. KT의 설명에 따르면 이대로 가다간 경기 규칙부터 선수 관리 시스템, 심지어 대회 운영 방식까지 모두 중국 손에 넘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중국이 e스포츠계의 피파가 되려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얼마 전에는 중국의 한 게임단이 우리나라 탑 프로게이머 3명에게 현재 연봉의 3배를 제시하며 스카우트를 시도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대회에서는 한국의 e스포츠 의료 시스템조차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선수 보호 체계가 모두 무너질 수도 있다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담담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지난주 있었던 플레이 성과 공유회 현장이 떠올랐답니다.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의 일은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원래는 저희 채널의 수석 리포터가 맡기로 했던 취재였는데 그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제가 대신 가게 되었거든요. 게다가 예상치 못하게 단독 취재권까지 얻게 되었죠.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저를 그 자리로 이끈 것만 같았답니다. LG사이언스파크의 발표장은 전 세계 미디어들로 가득했어요. CNN, BBC를 비롯해 중국의 CCTV까지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글로벌 미디어의 이목이 집중된 현장이었답니다. 한국의 LG가 세계 최초로 이뤄낸 기술 혁신 앞에서 저는 그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수석 연구원이 무대에 올라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가는데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대한민국의 LG 디스플레이가 2017년 겨우 5%에 불과했던 연신율을 이제는 50%까지 끌어올렸다는 건데 이는 12인치 화면이 18인치까지 늘어나면서도 화질 저하가 전혀 없다는 놀라운 성과였어요. 게다가 1만 번 이상 반복해서 늘렸다 줄였다 해도 기능에 전혀 문제가 없다니. 한국의 기술력은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더구나 중국의 BOE나 대만의 AO는 아직 20%대의 연신율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설명에 현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중국 CCTV 기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가 다시 앉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답니다. 한국의 LG가 개발한 이 디스플레이는 저온, 고온, 외부 충격에도 화질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이에 외신 기자들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고 현장의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죠. 프로게이머 시절 수많은 글로벌 기업의 고성능 디스플레이를 써봤지만 LG의 이 기술은 정말 차원이 달랐어요. 웨어러블 기기와 자동차 디스플레이 심지어 의료기기까지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세계 최초의 혁신을 이뤄낸 거죠.
특히 저처럼 손목 부상을 겪는 선수들을 위한 맞춤형 게이밍 디스플레이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답니다. 문득 제 옆자리에 앉은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특파원이 동료와 나누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라 자부하던 미국 기자가 한국의 기술력에 혀를 내두르며 자국의 기술로는 최소 5년은 걸릴 거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특히 삼성에 이어 이제는 LG까지 세계 최초의 기술을 선보이는 걸 보며 이제 확실히 미국을 앞서가는 대한민국의 디스플레이 기술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까지 했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새삼 대한민국의 저력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마치 제가 지금 세계 기술 패권이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미국 기자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문득 제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발표회가 끝나갈 무렵 손목 통증이 다시 찾아와 보조기를 꺼내 착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한 젊은 남성이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세련된 수트 차림의 그는 제 손목 보조기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AI 재활 전문가 신우현 박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더라고요. 30 중반으로 보이는 그의 눈빛에서 독특한 통찰력이 느껴졌달까요? 알고 보니 현우 씨는 LG 디스플레이와 함께 차세대 웨어러블 재활 기기를 연구 중이었더라고요. 특히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기술을 의료 분야에 접목하는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답니다. 그가 이 성과 발표회에 참석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죠. LG의 혁신적인 기술을 재활의학에 적용하면 환자들의 회복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진다는 거였어요. 현우 씨의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말투에서 진심 어린 관심이 느껴졌어요. 그동안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봤지만 처음으로 제 상황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누군가를 만난 것 같았죠. 더구나 한국의 최첨단 기술로 새로운 재활 치료의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다는 점이 저를 설레게 했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동안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 어떤 인터뷰에서도 말하지 않았던 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털어놓게 되었답니다. 처음으로 제 과거를 고백했어요. 한때 분당 500번의 키보드 동작을 자랑하던 북미 최고의 프로게이머였다는 것. 그리고 그 찬란했던 경력이 단 한 번의 손목 부상으로 모두 무너져버렸다는 거요. 지금은 정상 가동률의 5%도 힘겨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더니 현우 씨의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5%에서 50%로 현우 씨가 중얼거리듯 말했는데 그 순간 저도 깨달았어요. 마치 운명처럼 제 앞에 놓인 숫자들이었죠. LG 디스플레이가 제 한계를 뛰어넘어 50%를 달성한 것처럼 제 손목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더구나 현우 씨의 연구팀이 개발 중인 AI 재활 시스템은 바로 이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기술을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수많은 병원과 재활센터를 전전했지만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KT와의 통화에서 들었던 중국의 e스포츠 표준화 시도나 한국게임단 매수 같은 뉴스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죠. 바로 제 손목을 50%로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 한국의 기술력과 의료 시스템이 만나 e스포츠 선수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바로 여기 대한민국에서 시작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문득 1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르네요. 세계대회 결승전이 열렸던 상하이 메르세데스 벤츠 아레나는 수만 명의 관중으로 가득 찼었죠. 결승전에서 중국의 간판 선수와 맞붙게 될 거란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답니다. 16살에 프로게이머를 시작해 7년, 드디어 제가 꿈꾸던 그 무대에 서게 된 거였으니까요. 경기 시작 직후부터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제 APM은 500을 가뿐히 넘기며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었고 해설진도 역대급 컨트롤이다. 북미 최고의 실력이 펼쳐지고 있다며 연신 감탄을 쏟아냈더라고요. 관중들의 함성과 환호가 귓가에 울리는 그 순간만큼은 제가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만 같았죠. 1세트, 2세트를 내리 이기며 우승이 코앞에 다가왔을 때였어요. 이제 한 세트만 더 이기면 되는데 그때는 몰랐죠. 제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될 거라는 걸. 3세트 중반, 그 순간이 찾아왔어요.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손목을 관통하는 것 같은 고통이었죠. 전류가 흐르는 듯한 충격이 오른쪽 손목을 타고 올라오면서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공포가 엄습했답니다. 순간 마우스를 쥔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는데 7년간 꿈꿔왔던 우승컵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상대의 기습에 당하고 말았는데 그때 중국 선수의 비웃는 듯한 표정이 모니터에 비쳤더라고요. 결국 기권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이후 중국 언론은 연일 서구의 스타 선수가 중국과의 대결을 앞두고 도망갔다는 식의 조롱 섞인 보도를 이어갔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 찾아간 병원마다 의사들의 차가운 선고가 이어졌고 절망적인 진단을 받기 시작했어요. 메이오 클리닉, 존스 홉킨스, 스탠포드까지 미국 최고의 병원들을 전전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똑같았죠. 정상 가동률의 5% 이상은 회복이 어렵다는 것. 프로게이머로의 복귀는 불가능하다는 것. 심지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답니다. 그렇게 저는 프로게이머의 꿈을 접고 게임 저널리스트로 전향하게 됐죠. 50만 구독자를 모으며 나름의 성공을 거뒀다고 하지만 키보드를 두드릴 때마다 찾아오는 통증은 제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됐네요. 현우 씨의 제안은 마치 어둠 속의 한 줄기 빛과도 같았거든요. 기존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AI 재활 프로그램이라는 설명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태블릿으로 보여주는 자료들은 정말 놀라웠답니다. 한국의 e스포츠 의료 시스템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선수들의 미세 동작 하나하나를 실시간으로 분석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동안 어떤 의사도 시도하지 않았던 맞춤형 재활이 가능하다는 설명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게다가 오늘 공개된 LG의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기술로 손목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마치 제 손목이 50%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듯한 그의 자신감 넘치는 설명에 1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제 희망도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답니다. 잠시 망설이던 제게 현우 씨가 다시 한번 도전을 제안했을 때 머릿속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수많은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상하이에서의 굴욕적인 기권 순간, 중국 언론의 매서운 비난, 그리고 무엇보다 16살 소녀가 처음 프로게이머를 꿈꾸며 밤새 연습하던 그 초심의 시간까지, 특히 한때 제 플레이를 보며 꿈을 키우던 후배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가슴 한켠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겠다고 답했죠. 현우 씨는 환한 미소와 함께 LG 디스플레이 연구진과의 미팅을 준비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이상하게 설레었답니다. 문득 오늘 아침 KT와 나눴던 대화가 떠올라 중국이 e스포츠 표준화를 꿈꾼다고요? 좋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표준은 숫자나 규정이 아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혁신에서 시작되는 법이죠. 5%를 50%로 바꾼 LG의 기술처럼 제 손목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그 도전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 대한민국이 될 거란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제 개인의 재활을 넘어 어쩌면 이곳에서 e스포츠 선수들의 새로운 미래가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LG의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처럼 한국의 기술이 또 한 번 세계의 판도를 바꾸게 될 것 같은 예감이 강하게 들었답니다. 이튿날부터 본격적인 재활이 시작됐네요. 연구소 한켠에 마련된 특별 재활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답니다. 마치 SF 영화에서나 보던 첨단 장비들이 가득했거든요. 투명한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한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AI 시스템이 끊임없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어요. 특히 현우 씨가 개발한 AI 재활 시스템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혁신 그 자체였죠. 손목에 부착된 스트레처블 센서는 놀랍게도 0.1 움직임까지 감지해낸답니다. 미국의 최고 병원들이 1도 단위로 측정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정밀도였어요. 게다가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개인 맞춤형 재활 동작을 제시해주는데 그때마다 화면에 펼쳐지는 3D 홀로그램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현우 씨의 설명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삼성의 반도체, LG의 디스플레이, 그리고 한국의 AI 기술이 모두 집약된 결정체라고 해요. 특히 스트레처블 센서는 LG 디스플레이가 50% 늘어나는 기술을 의료기기에 적용한 첫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중국은 물론 미국의 의료진들도 이 기술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줄을 섰다는 말도 들었답니다. 하지만 재활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처음 2주 동안은 하루에 1도씩 손목 가동 범위를 넓혀가는 게 전부였죠. 때론 0.5도조차 늘리지 못하는 날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현우 씨는 AI 데이터를 보여주며 제 진전 상황을 설명해주곤 했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제가 잠든 사이에도 AI 손목의 미세한 움직임을 분석하고 다음 날의 재활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였어요. 이런 세심한 기술력이야말로 한국이 세계 최고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재활 3주차에 들어서던 어느 날 충격적인 중국발 뉴스가 터졌네요. 한국의 허황된 재활 시스템, 전직 프로게이머 실험 대상으로 삼아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함께 마치 제가 무모한 실험의 희생양이 된 것처럼 보도한 거예요. 중국의 CCTV 특별 프로그램까지 제작해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는 르포를 내보냈더라고요. 게다가 중국 e스포츠 협회는 이를 빌미로 자국의 표준화 시스템만 인정하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웨이보와 틱톡 같은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제 재활 과정을 조롱하는 영상이 무분별하게 퍼져나갔죠. 과대 포장된 허상의 대한민국 기술력 같은 악의적인 댓글이 수만 개씩 달렸답니다. 하지만 현우 씨의 반응은 달랐어요. 오히려 더욱 차분해지더니 조용히 저를 데이터실로 데려갔죠. 거기서 본 건 놀랍게도 제 손목의 미세한 회복 그래프였어요. 현우 씨는 진정한 혁신은 늘 비난과 함께 시작된다며 우리는 그저 묵묵히 결과로 증명하면 된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랬답니다. 4주차에 접어들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손목 가동률이 15%까지 올라간 거예요. 처음 진단받았던 5%의 3배나 되는 수치였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갑작스러운 통증과 함께 손목이 다시 경직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제 몸이 이 급격한 회복을 거부하는 것만 같았답니다. 그날 밤 현우 씨의 연구실에 불이 꺼지지 않더라고요. 다음날 아침까지 쌓여있는 커피잔과 구겨진 연구 자료들을 보며 마음 한켠이 뭉클해졌어요. 미국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환자를 향한 따뜻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현우 씨는 피곤한 기색 속에서도 희망찬 목소리로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던 것 같다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LG 연구진들과 밤새 영상통화를 하며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서 한국 특유의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느껴져 더욱 감동적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른 현우 씨의 밝은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은 마치 유레카를 외치던 아르키메데스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LG의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처럼 자연스럽게 늘어났다. 줄어드는 원리를 재활 치료에 적용해보자는 새로운 제안이었어요. 현우 씨의 설명은 신선했어요. 지금까지는 너무 기계적으로 접근했다는 것, 딱딱한 철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처럼 유연해져야 한다는 거였죠. 그 말을 들으며 문득 깨달음이 왔어요. 제가 겪은 좌절도 한국이 겪은 기술적 도전도 모두 비슷했다는 거요. 강제로 한계를 부수려 하기보다는 마치 고무줄처럼 유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이 보여준 혁신의 진정한 의미였나 봐요. 이런 섬세한 접근 방식이야말로 한국 의료진의 특별함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최첨단 기술에 인간미를 더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특별한 가치였답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곧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어요. 재활 6주차에 접어들던 날 현우 씨가 들고 온 데이터를 보고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답니다. 손목 가동률이 30%를 넘어선 거예요. 처음 미국 의사들이 말했던 5%가 믿기지 않을 만큼 제 손목은 마치 기적처럼 회복되고 있었죠.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손목을 움직여 볼 때마다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어제보다 0.1도 늘어나는 가동 범위를 보면서 마치 LG의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처럼 제 가능성도 조금씩 확장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중국 언론에서는 여전히 비방을 이어갔지만 이제는 그저 웃음이 나왔어요.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 앞에서는 어떤 비난도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현우 씨가 조심스럽게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제 재활 과정을 세계에 공개하자는 거였죠.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고 또다시 중국 매체의 비난 세례를 받게 될까 걱정도 됐거든요. 하지만 문득 제가 받은 이 놀라운 치료가 전 세계의 다른 선수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저는 카메라 앞에 섰답니다. 매일매일의 재활 과정, 좌절과 희망이 교차하는 순간들, 그리고 한국의 의료진들이 보여준 따뜻한 진심까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담기로 했어요. 이제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중국이 아무리 e스포츠 표준화를 외쳐도 진정한 혁신은 기술력과 인간미가 공존하는 이곳, 대한민국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거려. 매일 밤 현우 씨와 LG 연구진들이 끊임없이 연구하는 모습을 보며 확신하게 됐답니다. 이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길이야말로 머지않아 세계 e스포츠의 새로운 표준이 될 거라고요. 5%에서 시작해 30%를 넘어선 제 손목처럼 한국의 기술은 세계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그날이 왔네요. 병원에서 최종 검진 결과를 봤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현우 씨가 들고 온 데이터를 보며 제 눈에는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8주 만에 제 손목 가동률이 50%를 달성한 거예요. 마치 LG의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가 5%에서 50%로 진화한 것처럼 제 한계도 정확히 50%만큼 늘어났답니다. 그 순간 현우 씨의 눈에도 촉촉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밤낮으로 연구실을 지키며 저를 위해 헌신해준 그의 노력이 떠올라 가슴 한켠이 뭉클해지더라고요.
한국의 의료진들이 보여준 따뜻한 정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기적이었죠. 그래서 망설임 없이 세계대회 복귀를 결심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제 첫 복귀 전 상대가 중국의 그 선수라는 걸 알았을 때는 운명이란 게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년 전 제가 기권했던 그 무대, 그 선수와 다시 마주하게 된 거였으니까요.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각본을 쓴 것 같은 우연이었답니다. 준비 과정은 정말 특별했어요. 현우 씨와 LG 연구진들이 개발한 새로운 게이밍 포지션은 그야말로 혁신 그 자체였거든요. 기존처럼 단순히 APM500을 고집하는 대신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의 원리를 응용해 손목의 움직임을 최적화했더니 300의 APM으로도 더 효율적인 플레이가 가능해졌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현우 씨가 보여준 섬세한 배려예요. 매일 밤 제 손목 상태를 체크하고 심지어 주말에도 연구실에 나와 새로운 훈련 방법을 연구하는 모습을 보며 한국인들의 특별한 열정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죠. 마치 유연하게 늘어나는 디스플레이처럼 제 플레이 스타일도 더욱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졌고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문득 깨달았어요. 진정한 혁신은 첨단 기술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요. 현우 씨와 연구진들이 보여준 것처럼 따뜻한 마음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합쳐질 때 비로소 가능한 거라는 걸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가장 값진 선물이 아니었나 싶네요. 대회가 열리는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관중석에서는 현우 씨와 LG 연구진들이 응원 피켓을 들고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에서 지난 8주간의 시간이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건너편 중국 선수 대기석에서는 여전히 저를 무시하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이제는 전혀 두렵지 않았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첫 키보드 터치부터 모든 것이 달랐어요.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지만 해설진의 놀란 목소리가 경기장을 울리더라고요. 무려 APM500을 자랑하는 중국 선수의 공격적인 플레이에 맞서 제 손목은 마치 춤을 추듯 부드럽게 움직였거든요. 300의 APM으로도 충분했어요. 현우 씨가 개발한 최적화된 동작 하나하나가 완벽한 효율을 만들어내고 있었으니까요. 2세트를 이기고 3세트에 들어설 때였어요. 중국 선수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여전히 APM 수치에 집착하며 무모한 공격을 시도할 때마다 제 플레이는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그의 공격을 무력화시켰답니다. 그때 관중석에서 들려오는 함성이 점점 커져갔어요. 트리샤, 트리샤 하는 응원 소리와 함께 저는 문득 깨달았죠. 이건 더 이상 제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요. 결국 승리를 확정지었을 때 그건 단순한 게임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만들어낸 새로운 패러다임의 탄생이었죠. 중국의 양적 성장에 맞선 한국의 질적 혁신, 그것이 바로 이 승리의 진정한 의미였답니다. 경기 직후 공개된 제 재활 다큐멘터리 불가능을 늘리다 한국 기술의 도전은 전 세계 e스포츠 커뮤니티에 충격적인 반향을 일으켰어요. 5%에서 50%로의 기적 같은 회복, 그 이면에 숨겨진 한국의 따뜻한 기술력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답니다. 다큐멘터리가 공개되고 일주일 만에 전 세계 e스포츠 선수들의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유럽의 유명 선수들은 자신들의 SNS에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지지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고 미국의 프로팀들은 한국과의 의료 기술 협약을 제안해왔더라고요. 특히 놀라웠던 건 중국의 표준화 시도에 반대하던 선수들이 하나둘씩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죠. LG의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기술을 활용한 재활 시스템은 순식간에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어요. 국제 e스포츠 연맹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한국의 시스템을 세계 표준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답니다. 중국의 일방적인 표준화 시도는 자연스럽게 무산되었고 대신 인간 중심의 한국 의료 시스템이 새로운 기준이 되었죠. 지금도 종종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면 가슴 한켠이 뭉클해져요. 연구실에서 밤새 고민하던 현우 씨의 모습, LG 연구진들의 끝없는 도전 정신, 그리고 저를 믿어준 모든 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하나하나 떠오르거든요. 제가 시작한 작은 도전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정말 몰랐답니다.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얼마 전에 들려온 소식이에요. 중국의 프로게이머들이 하나둘씩 한국의 재활센터를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심지어 그날 제가 마주했던 그 선수도 치료를 받으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기술의 진정한 승리는 결국 경쟁이 아닌 상생에 있다는 걸 이제야 모두가 깨닫기 시작한 것 같네요. 바로 어제 현우 씨에게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플레이가 늘어나는 차세대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이었죠. 마치 제 재활 과정을 지켜보면서 영감을 받은 것처럼 불가능해 보였던 5%의 한계를 50%로 넓힌 것에 만족하지 않고 또다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거예요. 연구소를 찾았을 때 현우 씨와 연구진들의 눈빛은 8주 전 제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반짝이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의료용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를 개발해서 더 많은 선수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포부를 들려주었죠.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진정한 혁신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이 아닌 따뜻한 마음과 기술이 만나는 지점에서 시작된다는 거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한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아요. LG의 기술이 그리고 현우 씨와 같은 따뜻한 연구진들의 열정이 앞으로 또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정말 기대되네요. 그리고 저는 그 놀라운 여정의 첫 증인이 된 것을 평생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요.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한국에서의 기억이 새겨져 있을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기술력, 그리고 그 기술에 인간미를 불어넣는 따뜻한 마음까지. 이것이야말로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가장 큰 희망이자 세계가 주목해야 할 진정한 혁신의 비밀이 아닐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